부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사가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서 무엇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이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가 이제 행안위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치 논란이 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사퇴를 일축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또 단장을 맡게 될 거란 소식도 이제 들려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윗선이라고 하는 윗선들의 그동안의 이제 발언 내용과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 또 죄송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인하거나 또는 면피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뭐 지금 말하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공통점이 다 한 11시 이후에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8시 반부터 11시까지 그 사건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 시간대 본인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면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정부 여당에서는 그 상부가 아니라 하부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참사 당일에 왜 도대체 경찰이 제때 투입이 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이나 서초에 지키는 경비 인력이 8개 중대 또 여경 4개 제대 또 교통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숫자로 표시하면 대략 추정컨대 한 700명 정도 이렇게 경비 인력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현장 상황에서도 이미 그런 서초나 또는 이 용산에 이런 경찰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런 할로윈 대회 같은 축제가 있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경찰을 잘 배치를 해서 이게 해결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경비를 하는 치안 유지라는 경찰도 있었지만 마약 수사 등 수사에 초점을 둔 그런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경찰 내부에 어떤 지휘부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자기들끼리의 협조 체제가 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뭐 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마약 단속에 대해서는 치안 유지에는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그 반박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맞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기동대가 아예 중대 단위로 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280명 정도, 268명의 병력으로 치안 유지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7명이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은 5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9명은 사복경찰이에요. 근데 치안 유지를 하려면 경찰 정복을 입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시민들이 따라가지 이 사복을 입은 사람이 하면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79명의 사복 경찰들이 대부분 마약에만 투입된 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다음에 여청과라 그래갖고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 또 외사과라 그래갖고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79명이 마약 등의 수사에 초점을 맞춰줬고요. 58명만이 실질적인 치안 유지를 했고 그 중에서도 26명은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차량 유지와 주차 유지에
그 집중을 했고 32명만이 실질적인 질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하고 비교하면 아주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투입이 된 거죠. 네네. 질서 유지에 투입된 경찰이 32명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파출소 소속입니다. 네, 그 작년에는 이 경찰이 뭐 그 올해보다 훨씬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이제 인파 흐름이 잘 통제가 됐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또 이제 정확한 팩트 체크는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가 이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아까도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혹은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그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전 대책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이 행사 안에서 어떠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까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할로윈대 행사를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경찰 문건을 보면 거기에 압사란 표현이 나와요. 압사비 추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실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청이 아예 사전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경찰도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이번에는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니까 갑자기 마약을 원래는 이런 할로윈데이 때 마약을 수사하는 것이 약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네. 용산 서 단위로 해서 3개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행사를 하루 앞두고서는 이거를 거의 50명 그리고 이게 그 이태원만 한 것이 아니라 홍대 앞이라든지 강남 사거리도 50명씩 투여해서 150명의 대단히 마약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초점이 질서 유지보다는 네. 이 마약 등 수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건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었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동남아 순방 전날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4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라면서 관할 경찰서를 질타하던 그 모습도 보셨을 텐데요. 확실하게 그 사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막연한 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강력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 전체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걸어갈 때 누구한테 신고하고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어떤 재난의 상태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선출을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책임을 져서 무한한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권력을 받고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개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그는 또 개별적으로 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마치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산 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 과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서울시 안전지원 과장에 대한 죽음은 아직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윗선에서는 사퇴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일선만 잡는다 그런 이제 그 비난 여론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방 공무원 노조도 행안부 장관은 이제 특수본에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일선에 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도록 네.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네. 네. 네, 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범국민 서면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명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이제 오늘부터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참여 열기가 꽤 높습니다. 우리가 역 같은 데서 보통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역이요. 시민들의 네.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진 아직 않았지만 네. 저희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짜 100만 명 돌파하고 우리가 원하는 1000만 명까지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보도에 듭니다. 따르면 온라인으로만 25만 명이 넘었다.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요. 네. 네, 곧 100만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야당에서 밀어붙이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진짜 이거 뼈아픈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또 이해될 때까지 확실히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가장 비판의 날을 세우는 곳 자체가 네. 우리 야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위반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잘못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특검도 함께 준비해야만 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좀 개선해야 될 포괄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국정조사가 병행이 된다면 저는 국민적 의혹을 조금이나마라도 해소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이 받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 퇴진 운동 전문당이다 이런 이제 뭐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비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야당의 역할이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나서서 따져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요. 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이 여당이 여당과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고치고 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뭐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야당이 해야 될 근본적 도리를 이 잘못해서 이게 비판하는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이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진짜 좀 센 말로 투쟁한다는 각오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와 행안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주로 이제 경찰에 초점이 돼 있고 소방 일부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서 하위직 위주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차원을 달리해서 사전적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용산구청은 뭐 했으며 서울시청은 대체 뭐를 했는가. 그다음에 이거를 지도해야 될 행안부는 이런 대형 행사를 앞두고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게 사실 또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전적인 대책만 잘 갖춰졌어도 좀 경미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안위가 이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전국이 뭐 아주 좀 많이 냉각돼 있고 여러 가지 예. 정치 사안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말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말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이 발언을 하고 말을 할 때 네. 자신의 정치 철학이 바로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어떤 점을 또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치인의 말은 뭐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해라. 네. 그래야 자기의 어떤 종교 활동이 경건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항상 국민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보통인들의 말과 달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선출이 됐을 때 축제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나, 또 내가 말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확대되는가,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민이 앞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